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인터뷰하느라 예.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만 예. 봐도 딱 알겠습니다. 예. 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많은 예.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재차 인지하고 계실 테지만 네. 좀 처음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시원정 검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하필이면 이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 딱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이제 어린이날에 가족들이랑 같이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네. 이제 그 아는 기자님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혹시 그 동명이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설마 이게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있었어는 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시 찾아보고 변호인단에 전화해 보니까 그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러웠고 아직 그 잊혀지기도 전에 네. 잊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여러 건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그 조작 사건 때 조작 부분이 밝혀지니까 그 이시원하고 이문선 검사가 처벌을 받게 되니까 괘씸죄로 해가지고 저를 갖다 보복 기소했던 사건. 네. 그 사건이 작년에 대법원까지 공소권 남용, 즉 보복 기소의 공소권 남용, 우리나라의 최초의 판례로 네. 남았어요. 오명을 남겼잖아요. 네, 그 네, 네.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지금 접수가 돼 있고 지금 수사 개시를 막 하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 그 조작 사건의 일렬들이 지금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잊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 때문에 진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피나게 그 기사를 썼던 기자님들 다 계시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바탕해 가지고 네. 지금 공직기강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중책을 맡긴다. 저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아, 특히 이 그냥 인선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러니까 많은 두렵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더 하세요. 두렵고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이익보다 어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국민이던 선한 사람을 조작하고 거짓을 해서라도 조직의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런 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 네. 또 조직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처벌받지 않고 나가서 승진하고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정부에서 중책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들 들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네. 지금 고스란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린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초반에부터 이렇게 이런 이시원 전 검사 같은 조작 사건에 이미 가담돼 있는 걸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을 갖다가 그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선인인 것 같고 네. 정말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떻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도 용감하시다고 정말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사건 났을 때 재판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들 오히려 검사를 향해서도 이렇게 뭐 그 동생분한테도 떨지 마 이렇게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은 법이 지켜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서실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용기다. 이 괴로움이 다 잊히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저로서는 네. 참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미 이시원이나 이문성 검사들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진짜 저희를 짓밟으려고 했고 저희 네.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쵸.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도 승진을 했고 그렇죠. 승진을. 부장검사까지. 그 어떤 조작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족들한테가 또 어떻게 피해를 줄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네.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래도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만이 이게 정의가 바로 잡고 저까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된 거 보고 그냥 눈 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이제는 뭐 8년, 9년이 됐지만 특히 이시원 검사나 이문선 검사는 그동안에 언론에 대고도 또는 저 피해자, 당사자 저희한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괘씸합니다. 만약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고 뭐 어떤 뭐 자중해서 자기 본인이 살다가 지금처럼 발탁되게 되면 네. 지금처럼 그렇게 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례를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그런 나쁜 조작이나 범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나아가서 진짜 사과는 고사하고 법정에서 몇 번 보기도 했어요. 그 네. 이후에도. 그러나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국정원 조작을 뭐 검사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이게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내려졌지만 예. 사실상 검사가 인지했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인지 안 했으면 그거는 정말 인지 능력이 초등학생보다 그러니까요. 더 못한 거고요. 정말 무능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고 안 되는 그거는 거죠. 네. 그거는 거짓말도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한 거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게 검찰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로 자기 식구들을 감싸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그 이시원 검사의 행보들을 보면 뭐 강압 수사라든지 이런 걸로도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전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간첩 조작까지 했는데도 그 다음에 부장 검사까지 되고 이거는 정말 지금 검찰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번에 이제 기사가 뜨면서 봤는데 그 이시원 검사가 걸어왔던 길이 그렇게 정당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저 사건 전에도 그렇게 강압 수사라든가 네. 이런 선례를 오명을 남겼었고 어쩌다 하면 오명을 남긴 예,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제 사건에 와서 또 조작하고 결국에는 그 두 사건의 처벌 다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선생님 사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윗선과 연계됐던 가능성 이런 거는 좀 그거를 어떻게 파헤칠 수가 없는 게 파헤쳐 주질 않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경찰에다가 그걸 고발해도 검찰에서 다시 그걸 사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경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사권과 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자기네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처벌하기 싫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때 항소심에서 조작이 밝혀지고 저희들은 검찰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그 윗선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했었죠. 네. 그러나 그때 뭐 그냥 담당 검사들이 뭐 증거에 대한 소홀한 검증에 인해서 뭐 징계 1개월 정도인가 1개월을 받았었어요. 네. 사실 그건 정직 정말 1개월? 말도 안 네. 되는 징계였고 그냥 본인들한테 휴가 주는 거랑 똑같고요. 그렇죠.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억울하니까 다시 이제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다 안 됐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TF가 만들어지고 과거서위가 만들어져서 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조사 결과 나온 게 이시원 이문선 검사는 본 조작 사건은 알고 있으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조작된 걸 묵인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죠. 그렇죠. 문인일 검찰총장이 사과했죠.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제대로 된 수사 저희들 생각만큼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윗선까지 밝혀지나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부분을 밝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과 처벌이 따를 거라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조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척 하더니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쯤에 그거를 조용히 불기소 처분을 처리하더라고요, 검사에서. 결국은 두 번을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에 오셔서 계속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사기관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검찰에서 저에 대한 보복
괘씸죄로 보복 기소를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증거를 조작당하고 양심도 없습니다. 예, 사과에도 부족할 판에. 저는 증거를 조작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되면 너무나 이제 그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렇게 힘든 때 다시 2주 만에 저를 다시 형사 재판에 세웠고요. 아주 그 정말 대검까지 나서서 전에 4, 5년 전에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일주일 정도 공소시효 남기고 저를 그때 다시 형사 재판에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재판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건 잘못됐다고 다행히 재판부에서 정의를 밝혀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보복 기소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네.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작년에야 저희들이 대법원도 7년 정도 시간 걸렸거든요. 사실은 대법원 판사들도 검찰의 눈치를 계속 본 거죠. 그래서 7년 만에 그런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보복 기소한 그 공소권 남용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작년 11월 달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하고 다른 게 저희들을 그렇게 판결문까지 있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에 있는 공소권 남용 사건인데 이건 대해서는 분명 공수처에서 제대로 대한 수사를 빨리 개시하고 조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자동으로 배당됐고 언론에서 자동에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막 떠드니까 어떻게 보면 등 떠밀어서 결국에는 5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고소인 참고인 조사를 이제 와서 한다고 합니다. 참. 이 사실 이제 북한에서 분단된 국가에서 태어나서 북에서 남으로 오시는 것도 평범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비극의 남주인공 같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버텨 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래도 뭐 주변에 그 정의로운 언론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 좋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변호인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제일 고생을 많았죠. 그리고 또 저의 또 버팀목이 돼주는 또 가족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버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터뷰도 더 이상 하기 싶은 마음이 없고요. 노출되는 것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하거든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검찰 기관을 제가 계속 그 사람들이 질타하고 그 사람들이 욕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때로는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같은 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처벌이나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이건 정말 피해자의 받아야 될 고통을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인선인 것 같아요. 이번 인선이. 그래서 너무 충격이 크고요.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주는 또 다른 메시지고 정말 역사에서 되돌아보면 정말 잘못된 오명으로 남게 되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끝까지 옳음을 내쳐주시고 사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 되게 감사드려요. 동생분은 어떻게 좀 잘 동생은 사실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최초의 여동생을 조사했던 그 수사관들이 있어요. 네. 폭행을 가했고 해요를 했던 그 수사관들이 아주 최근에 이제 기소가 돼서 정말 사건이 이제 7, 8년 됐는데 이제 와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된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고 채택돼서 사실은 그 수사를 협조하고 있고 증인을 채택해서 지금 재판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실까? 그래 동생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찰나에 지금 그런 사이에 또 자기를 최초로 조사했고 자기 진실을 받아주지 않았던 해유했던 검사가 또 새 정부에서 또 이런 공직기관에 또 발탁돼서 어떤 중책을 맡는다고 하니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동생도 너무 많이 놀래서 근데 동생은 워낙 연약한 여자이다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여리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복 받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독하게 살아야 되고요. 남을 딛고 올라서고 피해를 줘야 더 큰 사람이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슬프네요. 사실에 너무 슬프고 애 키우는 진짜 뭐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바로 커서 큰 사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어떻게 방향을 뭐라고 얘기해 줬지 참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도 시작한 지 좀 한참 오래됐는데 뭔가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참 후퇴하고 안타까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을 여쭤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혹시 종교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카톨릭에서 지금 그 카톨릭 복지 재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개신교 교회 개혁을 예, 예, 많이 알고 하는 있습니다. 단체인데 예, 예. 사실 이렇게 개신교 내부에서는 보수교회에서는 이런 뭐 그 흔히 뭐 빨갱이 색출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더 해소되지 않고 뭔가 이어온 것들이 계속 현 정부에도 저는 이제 차기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사실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한민족이에요. 뭐 북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동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빨갱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뭐 사랑과 그 어떤 배려심이나 동정심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걸 그지 편갈리게 해가지고 색깔로 내는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 북한에 있는 정권이나 정치적으로는 잘못돼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인도적으로 도와주고 인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초반에 사실은 저희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혈혈 단신을 한국에 왔다가 이제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어보니까 사실은 구치소에서 수감됐을 때 영치금이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굉장히 그 우편 한 장 받는데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주더라고요. 넌 가족도 없고 외로우셨겠다. 가족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수감된 사람이 너 얘기하는 게 너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편 한 장을 빌려주게 되면 이걸 네가 갚을 능력이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표 한 장 그냥 주면 되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고 우편 한 장 주면은 그 10배를 20배도 갚여. 왜냐하면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되니까. 네.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제가 편지 쓴 게 그 구현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인연이 돼서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분 교회에 가끔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억울한 부분과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권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 예. 그랬었는데 그 참 뭐라고 할까 그때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워낙 그 전에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댓글 조작 사건이 있으면서 갑자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댓글 조작에 대한 여론을 다 그때 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잠재울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이미 소문나 있으니까 구치소에서 수감됐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다. 구치소에서마저도 예. 왜냐하면 뭐 북한에 자기랑 똑같은 처신인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정보를 북한에 넘겨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잘못됐을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나를 욕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샤워를 안 가는데 막 날 보고 뭐 옆에 있는 존폭처럼 생긴 분들이 막 벽 타보라. 너는 이제 벽을 타보라고요? 특수강점 출시니까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벽 타보라. 막 강압적으로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정말 매일과 같이 교도관이나 이런 분들이 저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독방에서 거의 독방도 다른 사람 독방하고 제가 좀 달랐어요. 저 독방에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24시간 감시를 24시간 동안 저를 감시하고
그랬었어요.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내가 보냈는데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뭐 회신이 왔나요? 아니 그 구윤의 목사님께서 그때 그 이제 그 제가 활동하던 데가 이제 천주교에 있는 영한울이라는 청년 모임인데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도 찾아가셨고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든가 네. 그리고 뭐 관련 뭐 이제 변호사라든가 만나서 네. 그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는 피해자지만 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라고 나왔을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은 서울시를 질타하고 대한민국에서 왜 탈북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나. 어떻게 보면 사회를 공포로 만들었던 그쵸. 사람들, 북한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던. 저 북한을 근데 증오하게 심지어 만들고, 그때 통일의 나왔던 길을 멀게 만들고. 그렇죠. 그때 나왔던 쏟아졌던 수많은 그 기사 내용들이 이미 사람들 마음에는 서울시에 간첩에 침입한 적이 있다고 많은 어르신들은 그 정도 인식이 이미 끝났어요. 어르신들 중에도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냐하면 네. 이거 그 무죄가 판단되고 그 후에 조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달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따로 있는데 그쵸. 특히 채널 A나 TV조선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안 달아줘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이번에 그 이시원과 관련된 인사 문제도 유일하게 TV조선하고 채널 A에서는 별로 달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참 요즘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일관성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유튜브 채널들 그런 데서는 계속 북한에 대한 혐오만 이렇게 증폭시키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탈북하시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 종교 단체 지원을 받아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종교단체 지원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래 그 먼저 온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혐오나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꼭 그런 그 북한에 대한 나쁜 부분만 골라서 얘기하고 좀 그거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러게 되면 또 그거를 또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어디서 하는 주문? 아니 그런 그 과하게 얘기하게 되면 많이 불러주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원하는 주문대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많이 안 불러주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 하는 데 대한 대가가 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만약에 페이가 없었다면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안 주고 순수하게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그런 데 와서 간증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순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이 북한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사실을 지어낸 건 아니지만 그지 그 모든 사실이 본인이 체험한 것 마냥 과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의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 페이를 받는 데 부분에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어떤 물량 공세적인 어떤 그런 선교 방식 이런 걸 좀 같이 함께 지적하신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꽤 이제 엘리트 출신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왜 왔냐고? 굳이 근데 그쵸?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에 있을 때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 의사였었는데 그 근무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연약한 북한의 경제력과 의약품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어가고 정말 주사가 몇 대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경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의학을 배우고 그때 당시에 한국과 이제 북한이 많이 좋아졌을 때 앞으로는 그 앞으로는 한국하고 북한이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북한의 의학을 이미 배웠고 내가 만약 한국에 가서 한국 의학을 배우게 되면 분명히 남북한의 의학 기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저희 동기들은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진출할 때 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일선에 있으니까 동기들과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는 그런 사실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그 하나였어요. 네. 그래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도 나는 여기 와서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다. 의대를 가야 되겠다. 의대를 가서 나는 의사가 돼서 꼭 북한에다가 생각 같아서는 한국에 있는 최신 기술을 북한에 가져가서 그거를 네. 최초로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북한의 의학 기술이 너무 연약하고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의학 체계나 북한의 의학 체계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틀렸고 달라요. 특히 이제 그 배움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술이나 영어를 많이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와 달리 이제 다 이제 러시아에서 번역된 자료만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어 시험에서 매번 좀 안 좋은 어려움이 점수를 있으셨군요. 받고 네.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아, 네, 포기를 뭐 하고 다른 공부를 좀 더 해서 제가 2011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제 탈북자로서는 공무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사실 그때도 공무원을 갈 건가 아니면 일반 회사, 무역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가서 돈을 많이 벌거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를 상담해 주신 교수가 탈북자로서 최초로 공직기관에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가 처음에 가지고 생각했던 그 의학 계열이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하고 어떤 그 연결하는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그래도 공직기관의 시작이 너한테 훨씬 좋다고 조언을 받고 사실은 가게 됐는데 네. 그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다녔었나?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저 나름대로.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MBC인가 해서는 통일 열차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기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소개도 됐거든요. 네네. 그 소개됐던 것이 아마도 제가 너무 튀다 보니까 그 간첩 조작의 재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다 있습니다. 클릭이 됐군요. 저 사람 뭐 이렇게. 그 탈북자에서 최초 1호로 들어간 자체가 그런 면에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유, 참 저도 굉장히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 받아야 할 때 사람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태어난 죄로 제가 남한에서 태어난 죄로. 사실은 정치인들은 입에만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해야지 맞아요. 마음은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현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쉬움 많으시죠? 예. 대북 관계, 남북 관계 너무 아쉬움 많죠. 현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북한하고 비약적으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어쩌면 보여지는 거였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북한의 설사 뭐 유엔에서나 미국에서 통제하게 되면 막 물자나 이런 것들이 지원 안 되더라도 지식인이나 연예인이나 연예계나 예술계나 충분히 북한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고 왕래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큰 산을 하나 넘은 거가 되거든요. 다시 원점을 돌아왔고 네. 지금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지금 시점에 북한에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도발을 하니까 다시 국냉전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모든 것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남북 관계도 또다시 이렇게 되게 되면 냉전 같은 체제로. 관계를 네. 유지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나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뭐 외국 자본들부터 예. 빠져나갈 왜냐하면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걸 보고 경제가 어떻게 파견되고 거기에 남아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북한하고 뭐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불안한 부분은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걱정이 큽니다. 예. 참 선생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힘내는 것보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그냥 어쩌면 버티다 보게 되면 좋은 날이 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더 캄캄하네요. 네. 예. 아까 정치인들은 말로만 통일을 얘기한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입으로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슴에서 머리에서 그 어떤 그 진심으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주문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런 걸 좀 조금씩 보여주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북한 정권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 있는 건 분명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질타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그런다고 달라져요?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린 가족에서 동생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뭔가 이제 성격도 안 좋아요. 그걸 매일 패고 때리고 질타한다고 안 변해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 그걸 더 더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가르쳐주고 뭔가 함께하게 되면 그 동생도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 비유가 좀 약간 그러게 돼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제 생각도 그렇게 드는 게 북한을 계속 욕하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걸 혐오감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비판하더라도 반면에 민간 교류나 또 이렇게 좋은 문화나 우리 문화로 계속 계승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것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북한이라 하게 되면 무조건 싫다 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시원 검사, 전 검사가 앞에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앞에 있다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참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정말 저나 저 동생이나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저는 진역을 한 8개월 넘게 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정말 이를 갈면서 진실을 밝혔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여러 번 하고 또 그랬을 때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아픔이 컸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참고 살았어요.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고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기강이 뭡니까? 공직기강이 지금. 거기 가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데서 인터뷰 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성격에 맞게 종교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여쭤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